그러면 92페이지 또 펴주시기 바랍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부가가치세 이론 안분계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대해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자, 안분계산 배제까지 설명드렸죠. 자, 그 밑에 이제 재계산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정산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그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에 매입세액 불공개 내역이라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마 이 매입세액 불공개 내역이라는 이 서식이 처음 보는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2기 예정이다 그러면 이제 7월부터 9월로 이걸 작성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불공제 사유별로 여러분이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54번 불공으로 입력하게 되면은 그때 사유라는 걸 선택하잖아요. 팝업창으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와 같이 뭐 사업과 직접 관련하는 지출이면 여기에 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된 것이면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화면을 좀 키워서 아래에 또 따로 있어요. 여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공통매입세액 정산 내역, 납부 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재계산 내역, 안분, 정산, 재계산 내역 이렇게 세 가지로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FAT 1급에서는 이거 작성하는 것까지만 시험 문제 출제 범위가 되고요. 지금 TAT 2급에서는 안분, 정산, 재계산을 포함하니까 안분이 여기, 정산은 여기, 재계산은 여기에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FAT 1급 시험 준비할 때는 우리가 첫 번째 탭 여기서만 확인을 해서 저장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안분 문제가 나오면 여기다 작성을 하고 정산해야 될 작업은 여기다 작성을 하고 재계산할 작업은 여기다 작성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여기 안분 계산 데이터가 있네요. 한번 여기 안분 내역에 가보니까 이렇게 아마 요 입력된 내용을 보면은 여기 공급가액이 900만 원이고 세액이 90만 원이네요. 그래서 면세 사업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이다 해가지고 과세 및 면세 사업 공통매입세액이 공급가액은 900, 세액은 90. 그러면 이제 90만 원에 대해서 안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총 공급가액이 이제 매출액이에요. 3억 4천이고 면세 공급가액이 9억 원이다. 그러면 이 밑에 보시면 이렇게 공식에 의해서 총 공급가액을 분모, 면세 공급가액을 분자로 해가지고 요 90만 원 곱하기 이 비율로 곱하잖아요. 그러면 불공제 매입세액, 즉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이렇게 딱 계산이 돼요. 이렇게 23만 8,235원이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이것이 어디로 반영돼요? 여기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 여기에 세액란에 딱 반영이 돼가지고 부가세 신고서에 그게 전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분계산 정산 이제 우리가 실습을 이제 나중에 실습 부분에서 하게 될 거고요. 지금은 이제 재계산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는데요. 자, 재계산은 그럼 뭐냐? 공통매입세액 중에서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감가상각 자산이라는 건 뭐예요? 건물, 기계장치, 비품 이런 것들이죠. 건물, 기계장치, 비품, 차량도 있겠죠. 차량 운반구 이런 것들. 그래서 감가상각 자산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에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과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되었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이
5% 이상 차이가 나면. 자, 감가상각 자산은 말이죠. 과세기간, 그러니까 아까 안두는 예정 때 하는 거고 확정 때 하는 건 정산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6개월만 딱 사용하고 끝나는 거냐? 아니에요. 원재료나 이런 것은 그냥 사용되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소모품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이라든가, 예, 만약에 비품 같은 거, 건물이라든가 비품, 이런 것은 수년간에 걸쳐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산을 안분을 했다라고 하면, 정산 안분을 했다 그러면 6개월치 데이터 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그 건물이 6개월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계속 사용해요. 근데 면세 비율이 바뀔 수가 있죠. 면세 비율이 가령 이 건물을 취득하는 그 과세 기간에는 면세 비율이 30%였는데 우리 회사가 면세 사업을 점점점 줄여나가고 과세 사업을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면세 비율이 10%로 줄어들었어요. 10%로. 그렇게 되면은 이 건물을 취득했을 때는 우리가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30%를 불공으로 처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 회사의 사업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10%로 줄어들었으므로 20%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입세 공제 더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것을 우리가 다시 계산한다 해서 재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를 하는 사람이 이 재계산 제도를 알고 있으면 이 재계산을 해가지고 매입세 공제 못 받았던 것을 다시 또 받아낼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있구나 하는 걸 아는 사람은 이 제도를 잘 쓰면 되는 거고요. 또 반대로 과세 비율이 더 면세 비율이 높아졌네요. 아까는 30%에서 10%가 됐다고 가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면세 비율이 30%였는데 면세 비율이 70%로 꽁충 뛰었어요. 그러면 이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 옛날에 이거 뭐예요? 옛날이란 게 뭐냐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되었던 안분 기준의 비율, 그 비율이 5% 이상 차이가 생겼단 말이에요. 30%에서 70%가 됐으니까 무려 40%가 차이가 생겼죠. 그때는 재계산해가지고 매입세 공제 못 받는 비율이 높아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부가세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계산해야요. 해당 과세기간에 확정신고와 함께 재계산은 언제 한다? 확정신고 때만 합니다. 예. 예정신고 때는 하지 않아요. 해당 과세기간에 확정신고 때 다른 부가세 신고할 때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서 환급을 받든지 납부를 하든지 해야 한다. 규모가 작은 법인에서는 뭐 이렇게 잘 안 챙기겠습니다만은 규모가 큰 법인 또 이런 거래가 많이 있는 그 공통 매입세액이 있는 건물 같은 거 이런 경우에는 잘 챙기셔가지고 기업이 불리한 것만은 아니에요. 면세 비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기업은 환급 다시 재계산하면은 환급 받아야 될 세액이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챙겨서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시험에서 재계산이 가끔 나온다는 거, 그때 우리가 뭘 따져봐야 되느냐? 이 비율, 변동이 5% 이상 차이가 나느냐?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은 감가상각 자산만 대상이 돼요. 감가상각 자산만 대상이 되는데,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면세사업 감가상각 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 공제를 받는 방법. 면세사업 감가상각 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 공제 받는 방법. 네, 그러니까 좀 억지로 예를 든다면 면세사업에 사용했던 감가상각 자산, 시내버스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시내버스로 사용하던 버스 유형자산을 차량 운반구겠죠? 그것을 관광버스로 쓴다 이거예요. 좀 말은 안 되죠. 관광버스로 쓰던 것을 시내버스로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쓴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있을 수 있겠는데, 시내버스로 사용하던 버스를 관광버스로 대체해서 쓴다, 이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튼 이건 그겁니다. 그러면 면세 사업에 사용했던 자산이면은 매입세 공제 못 받았잖아요. 못 받았는데 과세 사업으로 사용하게 되면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됐네요. 그럴 때 매입세 공제 받아라 이거예요. 받는데 여기 계산하는 방식은 여기 나와 있어요. 이 방식이 재계산하는 방식하고 똑같아요. 재계산할 때도 이 방식대로 합니다. 이 공식대로 할 거고요. 그리고 뭐가 여기서 중요하냐면 상각률이라는 게 중요해요. 상각률. 이 상각률은 1과세기간당 상각률입니다. 여기 주 1에 보면은 1 마이너스 상각률을 적용하는데요. 이 상각률은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줘야 돼요. 여기 재계산을 입력할 때, 자 잠시 여기 재계산 들어가 가지고 여기 계산식에 보면은 여기 밑에 1 건축물, 2 기타 감가상각자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건물이다, 건물이나 구축물이다 그러면 1 이렇게 넣어주고, 기타 감가상각자산이다 그러면 2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걸 왜 구분해 줘야 되냐면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것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면세 사업에 쓰다가 과세 사업으로 바꾸었다 하더라도, 전환을 했다 하더라도 신고를 해서는 안 되는 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야,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건물이나 구축물은 1과세기간당 5%씩을 상각을 합니다. 그러면 1과세기간은 6개월이니까 1년으로 따지면 10%네요. 건물이나 구축물은 1년에 10%씩 뭐예요? 상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건물이 1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이 10년이 되면 100% 상각이 돼요. 그러니까 감가상각하고는 좀 여기서는 다른 개념의 상각입니다. 감가상각은 이제 감가상각비 처리하기 위한 그 내용연수 동안에 상각을 하는 거고, 이거는 면세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감가상각 자산을 과세 사업으로 전용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그 건물이 만약에 10억짜리 건물이다 그러면 10억에 대한 부가세가 1억이란 말이에요. 1억. 그러면 계속 1억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 쪽으로 1억을 다 공제해 주는 거냐? 아니다 이거죠. 1년에 10%씩은 상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액 기준으로 보면은 1억이라 하더라도 1년 지나면 이제 1,000만 원은 없어진 거예요. 2년 지나면 2천만 원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10년 지나면 1억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세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과세 사업으로 전환을 했다 하더라도 건물의 경우는 10년이 지나면 100% 다 상각돼 버리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5년이 딱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5년 지나면 1억 중에서 5천만 원만 가지고 계산을 한다 이거예요. 5천만 원만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건물이나 구축물은 1과세기간당 상각률이 5%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기타 감가상각 자산은 공제율이 상각률이 25%입니다. 그러면 1년이면 이거는 이제 1년이면 50%죠. 1년이면 50%. 그러면 2년이면 100%죠. 그래서 기타 감가상각 자산은 2년이 지난 뒤에는 재계산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과세사업으로 전환을 했다 하더라도 매입세 공제 받을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감가상각 자산이라는 것은 뭐 차량 운반구 이런 겁니다. 차량 운반구 이런 거. 그러니까 시내버스를 관광버스로 전환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취득한 과세기간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매입세 공제받을 건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 상각률을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요거 실무시험에서는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는 나오진 않지만 이게 지금 재계산하고 요 적용 기준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재계산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요 비율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 우리가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여기 1번 건물로 넣었단 말이에요. 건물로 여기 구분에다가 본사 건물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이 아까 10억 원이다. 그러면 여기 10억 원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한단 말이에요. 10억 원. 자, 체감률이라고 하는 걸 입력하잖아요. 건물이니까 1과세기간당 100분의 5예요. 그래서 100분의 5를 딱 선택을 해주고 경과된 과세기간수라는 걸 여기다 넣어줘요. 경과된 과세기간을 안 넣으니까 지금 경감률이 100%가 다 남아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5년이 지났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5년이 지났으면은 1년의 과세기간이 2과세기간씩이니까 5년이면 10과세기간이죠. 그러면 여기다 제가 10이라고 넣어볼게요. 그러면 경감률이 50%라고 딱 나오죠. 그러면 매입세액 10억 원에 대해서 50%에 해당되는 것만 가지고 재계산이 일어난다는 거죠. 50%는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건 재계산 대상이 아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건물 구축물은 5%, 감가상각자산은 25%,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건물 구축물을 재계산할 때는 여기서 105분의 5를 선택하고 경과된 과세기간을 여기다 입력하고 나머지 증가 또는 감소 면세 비율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지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해주면 자동으로 여기서 계산을 딱 해줍니다. 만약에 면세 비율이 20% 증가했다 그러면 여기다 20이라고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1억 원이 면세, 공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10억 원 중에 1억 원을 불공으로 더 처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다가 이제 만약에 건물이 아니고 차량 운반구다 그러면 2번 기타 감가상각자산 여기다가 화물차 200만 원이 만약에 있다. 공통매입세액이. 근데 화물차는 100분의 25 1과세기간당 25%씩 경감을 해요. 근데 여기다 만약에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4로 입력하면 여기 제로가 나오겠죠. 4 제로 아무것도 안 나와요. 경감률이. 그러니까 계산되지를 않아요. 면세 비율이 20% 증가했다 하더라도 제로. 200만 원에 대해서 4개의 과세기간이 지났으면 25%씩 100%가 다 상각돼 버렸기 때문에
가산이나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과세기간이 3개가 지났다. 3 하면은 1 과세기간이 남았죠. 그래서 25% 남은 거, 25% 남은 거에 대해서 면세 비율이 20% 늘어났기 때문에 10만 원만큼 불공제 매입세액을 증가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작성하는 이러한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공통 매입세액이라든가 이런 건 다 시험 문제에 나오던 그 문제 제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우리가 건물을 매입한 날로부터 과세기간을 세보면 돼요. 하나, 둘. 과세기간은 1기, 2기, 1기, 2기 이렇게 해서 과세기간 수를 세주면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실무 수행할 때 요거 한번 연습을 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면세사업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에 관한 것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데 우리가 재계산이 나온다 이거지. 재계산.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 그 재계산이 여기서 계산하고 있는 이 계산 방법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상각률 이게 동일해요. 동일하니까 이걸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이 공식에 대한 것은 프로그램에서 계산을 해주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실무 수행하면서 이거 회계 처리하는 것까지는 실무 수행하면서 해야 돼요. 여기까지로 이제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된 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여러분 94페이지 보시면 세금계산서 부분이 나오는데요. 네,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FAT 1급에 있는 내용 그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쪽에서 말이죠. 의무발급 대상자가 법 개정에 의해서 좀 기준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FAT 1급 강의를 들을 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에 대해서 그 교재는 아마 법 개정 되기 전에 수험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한번 다시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법인은 모든 법인 사업자는 다 의무발급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개인 사업자 중에서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 합계가 2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현재까지는 의무발급 대상자이고 바로 다음 달부터 7월 1일부터죠. 2억 원이 이제 1억 원으로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3년 7월 1일부터는 1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에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됩니다. 이건 1억 원이 1과세기간이 아니고 연도 기준이에요. 연도 1년에 1억 원. 뭐 웬만한 개인 사업자 1년에 다 1억 원 넘는 사업자들이 허다하죠. 대부분이 다. 좀 사업 좀 한다 그러면 다 1년에 1억 원 이상은 매출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1년에 1억 원이면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가까이 뭐 되면은 1억 원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의무발급 대상자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 중에서 6월 말까지는 2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1년치 공급가액이 말하는 거예요. 면세 과세 다 합쳐서. 그리고 23년 7월 1일부터는 1억 원. 그리고 그로부터 1년 후에는 8천만 원 이상으로 예고가 되어 있어요. 네,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영수증은
으로 보면 영수증에 대해서는 내용이 그대로일 겁니다. 예. 그런데 영수증 발급 대상에서도 그 얼마 전에 그 간이과세자의 적용 기준이 높아지면서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적용 기준이 과거에는 4,8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우리가 적용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간이과세자는 8천만 원 미만이 간이과세자예요. 그렇게 되면서 영수증 발급 대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간이과세자 중 신규 사업자 및 그러니까 신규로 간이과세자가 된 사람은 영수증 발급해도 돼요. 간이과세자 중 신규 사업자 및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영수증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이과세자지만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다는 거죠? 네. 어떤 사업자일까요? 신규 사업자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신규 사업자라는 것은 신규 간이과세 사업자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전 연도의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이상 8천만 원에 해당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과거에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게 정답이었어요. 과거의 문제를 보면은 부가세 이론 문제에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게 정답이었는데 지금은 그 정답 아닙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게 아니고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영수증에서 그거 하나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간이과세자 기준을 주 1에서 설명을 했다는 것인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 1이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 1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4,800만 원 미만이면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 4,800만 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간이과세자 이렇게 지금은 나누어져 있어요. 네, 이 부분이 좀 법 개정 때문에 약간 혼란스럽게 수험생들이 약간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97페이지 신고와 납부 FAT 1급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대로고요. 다음 페이지 환급 그대로입니다. 환급도 그래서 환급에서 좀 이론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거니까요. 일반 환급은 신고 기한이 지난 후 30일 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고 환급이 되고 환급이 된다는 것은 세무서에서 통장에 그 환급 통장에 입금해 준다는 얘기예요. 조기 환급은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내에 환급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론 문제에서 자주 대두가 되니까 이 기간을 기억해 주세요. 일반 환급 신고 기한 지나고 30일 내에, 조기 환급은 신고 기한 지나고 15일 내에 이렇게 환급이 일어난다는 것 자주 나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가산세를 보겠습니다. 가산세에서 부가가치세 이제 신고서에 보면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확정신고 부가가치 예정신고 때는 가산세가 없어. 가산세를 신고하지 않아요. 예정신고 때는. 확정신고 때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산세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26번에 여기다 가산세를 계산해 넣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여기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요, 가산세를 계산할 수 있는 요 팝업 창이 나와요.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1%,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가산세 1%,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 가산세 0.5%. 이게 가산세 중에서 가산세 명세에다가 여기다 작성을 해가지고 자진 신고하는 거거든요. 가산세를. 그래가지고 납부세액이 늘어나죠. 가산세가 많아지면. 자, 그런데 TAT 2급에서의 가산세는 여기 실무수행에 여기다가 가산세를 계산해가지고 부가세 신고서 만드는 거, 그거는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TAT 1급에서만 거기서 나와요. 그러면 TAT 2급은 가산세가 어디서 나오냐? 이론에서 나옵니다. 이론에서. 이론 문제로 나오니까 가산세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한 4가지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가산세, 부가가치세 관련된 가산세가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출제를 한다고 그러면 좀 힘들 수가 있겠지만요.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쭉 보게 되면은 한 4개에서 중점적으로 시험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 가산세 종류를 일단 쭉 보시면서 제가 이건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하는 것만 여러분이 좀 잘 이렇게 표시해 줬다가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아까 여기 사업자 등록증 관련된 가산세, 아까 제가 여기 이 프로그램에서 보여줄 때 그게 제일 맨 먼저 있었죠. 사업자 미등록 이런 거. 자,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과 관련된 거 가산세가 2가지가 있어요. 미등록, 허위등록. 미등록, 허위등록 똑같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미등록은 아직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는 것이고요. 허위 등록은 타인의 명의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긴 했는데 자기 게 아닌 거예요. 이런 것을 허위 등록이라고 합니다. 자, 공급가액이 1%고요. 그 다음에 다음 표 하나 옆에 있는 표 보시면은 세금 계산서 관련 가산세인데 여기에 요 2개, 요 2개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가산세예요. 자, 세금 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이것도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맨 위에 있는 2개. 첫 번째 거는 지연 발급. 두 번째는 미발급. 그런데 우리가 이론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연 발급이라고 하면은 세금 계산서를 언제까지 발급했을 때를 지연 발급이라고 하고 그걸 놓치면 미발급이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발급해야 지연 발급이냐, 그리고 정상 발급은 언제냐,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내용에 보면은 지연 발급 내용에 보면 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가 지난 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의 발급 시기가 지났다는 것은 공급일로부터 얼마나 지나야 이게 지난 거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원래 세금 계산서는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게 원칙이죠. 공급일에 발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월합계 세금 계산서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발급 시기가 지났다는 말은 다음 달 10일이에요. 다음 달 10일이 지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정상 발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연 발급은 공급 시기에 다음 달 10일이 지났다 이거예요. 지난 후, 그러면 언제까지냐?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공급 시기가 속하는 확정 신고예요. 확정 신고 뭐 1기도 있고 1기도 있고 2기도 있고 또 내년 1기도 있고 하니까 확정 신고는 뭐 여러 군데 있는데 여러 번 있는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예. 과세기간 종료일이 아니고 확정신고 기한까지 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지연발급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오늘이 며칠인가요? 6월 21일인가요? 네. 그럼 한번 오늘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정상 발급 시기, 예, 오늘 발급을 못했다고 가정을 하시고, 오늘 발급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고, 예, 발급을 안 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만 발급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2023년 7월 10일까지 발급하면 정상 발급입니다. 그래서 6월을 넘겼으면은요, 6월 말일로 발급해주면 돼요. 6월 21일 날 공급했다고 그래서 7월 10일 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작성 날짜를 6월 21일로 하지 말고, 전표 작성은 6월 말일로 해서 월합계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면 됩니다. 그래서 7월 10일까지만 우리가 거래처에 발급을 해주면 정상 발급이다. 자, 그러면 지연 발급은 언제까지 발급하면 지연 발급일까요? 2023년. 자,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거기 보시면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제가 이거 잘못 썼네요. 자, 12월 31일이면 확정신고 과세기간의 종료일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확정신고 기한이에요. 신고기한, 과세기간 종료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2024년 1월 25일입니다. 내년 1월 25일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 지연발급, 예, 가산세 1%. 1%. 그 외에는, 나머지 그 외에는 미발급이에요. 여기에 해당되면은 가산세가 2%입니다. 2%.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날짜 같은 걸 왜 따져줘야 되느냐. 이게 이제 TAT 1급 시험을 보게 된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예. 가산세 이거 지연발급 1%를 적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미발급 2%로 적용해야 되는지, 이걸 해야 되는데 이 날짜 계산을 잘 해야 돼요. 근데 이론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관해서 언제까지 발급하면 지연 발급이냐, 이런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으니까 요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은 1%, 공급가액의 1%고 미발급은 2%라는 거, 요거는 과거에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부실기재는 1%,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은 3%, 굉장히 세네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도 3%, 매입자도 3%, 발급자도 3%. 그래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것은 공급을 하지 아니하고서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거예요. 거래가 없었는데 서류상으로만 거래가 있는 것처럼 발급한 거. 이것을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뭐 국가에서는 그러면은 세금을 내겠다는데 좋은 거 아니겠느냐? 네, 거기에 좋다고만 볼 수 없어요. 네, 왜냐면 거래가 실제로 없었는데 거래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업을 유장해서 하는 거잖아요. 유장 사업. 네, 실제로는 사업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종이로만 사업을 하는 거예요.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으면서. 네, 거기에는 뭔가 다른 어떤 숨어있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밝혀지면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3%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됩니다.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발급도 2%, 그걸 수취한 것도 2% 되겠습니다. 과다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과다기재한 금액의 2%, 수취한 금액의 또 2%, 이렇게 가산세가 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표를 미제출했다 그러면 공급가액의 0.5%, 합계표가 부실기재되었다 그러면 0.5%, 합계표를 지연 제출했다 그러면 0.3%죠. 여러분 우리 프로그램을 보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있죠. 그 밑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성실한 거에 대해서 각각 0.5% 이렇게 가산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관련된 가산세 두 가지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위의 것이 지연전송입니다. 이거는 전송 불성실 가산세라고 하는데 위에 거 0.3%는 지연전송, 밑에 거 0.5%는 미전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알 거예요.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처에 발급을 한 뒤에 국세청에 전송을 다음 날까지 해야 되죠. 그렇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는 국세청에 전송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위에 거는 뭐냐면 다음 날까지 전송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내용을 읽어볼까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이 경과한 후, 자, 요 경과라는 게 뭐를 의미하느냐? 발급한 다음 날이 지났다 이거예요. 전자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는 발급을 했는데 발급을 했으면 다음 날까지, 다음 날 24시까지는 전송을 해야 되거든요. 네, 다음 날이 경과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연 전송이 들어가요. 경과한 후 언제까지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앞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의 지연 발급하고 똑같죠? 확정 신고 기한까지 전송을 하면 지연 전송. 그때까지 전송 못하면 미전송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날짜로도 계산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2023년 6월 21일 날 거래처에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6월 21일 날. 그러면 22일 날 24시까지는 국세청에 그걸 전송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연 전송이 돼요. 그러면 언제까지만 전송하면 0.3% 가산세로 커버할 수 있어요? 24년 1월 25일까지. 예. 왜냐하면 지금은 2기 예정입니다만은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니까 12월 말일이 과세기간의 종료이고 신고는 다음 달 25일이기 때문에 24년 1월 25일까지만 전송하게 되면은
공급가액의 0.3% 가산세 부과가 되는 거고, 그때까지 전송을 안 하면 0.5% 이렇게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만약에 발급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 미발급은 아니에요. 전자인데 종이로 잘못 발급한 거죠. 그것도 1%. 미발급은 2%잖아요. 예, 미발급은 2%인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될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러면 미발급은 아니니까 공급가액의 1%를 부가세 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을 해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한 5가지 말씀드렸는데, 요거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그 가산세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하나의 표로 돼 있기 때문에, 이 표가 하나로 돼 있어요. 요게 자주 나왔거든요. 요게 그 바로 밑에 있는 것도 언젠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때의 가산세율은 공급가액의 1%다. 이거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가산세표 우리가 정리해봤고요. 그러면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세 좀 남았네요, 밑에. 예. 나머지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101페이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